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로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50%도 가능하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라던 미국 내부의 냉소와 중국몽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위협이 동시에 쏟아지던 그 시간에 한국은 양쪽으로부터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와 원전 기술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예측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지금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로버트 헤이든입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미국 국방부 군수사령부와 무역대표부에서 30해가 넘도록 일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해야 더 솔직한 표현이겠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인가 이 무임승차들이라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전형적인 무임승차 국가였습니다. 미군이 주둔해서 안보를 책임져 주는데 정작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당시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2.3%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5%가 뭐가 과하다는 거야. 저는 혼자서 투덜댔습니다. 폴란드도 4%가 넘게 쓰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폴란드한테 무기 팔아서 돈 받으면 그걸로 내면 되잖아.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고작 5천만 명의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만큼 미국에게 의존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북한에 먹혔을 텐데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료인 제임슨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한국 보고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뻔한 내용이지. 방위비 늘리라고 압박하면 끝이야. 제임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쪽이 꽤 까칠해졌다던데. 까칠하든 말든 결국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투정이나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만든 나라야.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사라졌을 텐데. 제임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다르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꽤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 이재명이 누구든 결국 미국 앞에서는 꼬리가 내려가게 돼 있어. 저는 키보드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강하게 나오다가 나중엔 굽힐 수밖에 없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이는 전형적인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국내 총생산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키를 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여, 이제 진짜 돈 내놓을 때가 됐어. 더 자세한 수치도 추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는 연간 약 500억 달러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 5%로 증액할 경우 약 900억 달러가 되어 미국의 한국 방어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심시간이 되자 펜타곤 근처 레스토랑에서 국방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이 또 투정 부리나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돈 달라고 하면 항상 투정이야. 그래도 요즘은 다르다던데.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그게 다 쇼야. 결국 우리한테 의존하는 건 똑같다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칼이 목에 걸려 있는데 미국 말고 누구를 믿겠어. 그때 린다 휴스턴이 끼어들었습니다. 국방부 해군 발주 담당자였죠. 로버트, 혹시 한국 조선소 실력 알아? 조선소요? 배나 만드는 곳 아닌가요? 아니, 진짜로 요즘 우리 해군 함정 발주 평가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일본이 한국보다 못해? 일본은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었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린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이 대단해. 독일 기술을 완전히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린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고. 하지만 린다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한번 직접 가서 봐. 내가 왜 한국까지 가? 거기 가봤자 뻔하잖아. 보고서 쓸 거면 제대로 써야지. 현장도 안 보고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해. 린다의 말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결론 부분에는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무임승차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켜야 한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똑똑한 나라야.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등등을 살펴봤죠. 5천만 명의 국내 총생산 1조 8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이 정도는 하는구나. 그래도 기술은 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침대에 누워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했거든요. 5% 요구가 정당하다고 설득해야겠어.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미국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슨이 뛰어왔습니다. 로버트, 이거 봤어. 그가 건네준 건 글로벌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였죠.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 될 것인가? 저는 기사를 훑어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5%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완전한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로 규정된다. 뭐 이런 헛소리가 다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제임슨, 이거 언제 나온 기사야? 어젯밤에 올라왔어. 베이징 시간으로는 새벽이었고. 빠르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바로 반응한 거구나. 저는 기사를 더 읽어봤습니다. 중국 외교전략국 왕즈하오 부국장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인가. 왕즈하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를 기억해봐라.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말이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었죠. 한류 콘텐츠 금지, 관광객 차단, 롯데마트 영업 정지.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쩔쩔맸는지 저는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롯데는 중국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고 현대자동차도 판매량이 급감했었죠. 결국 중국 눈치 보느라 사드 추가 배치도 못했잖아. 제임슨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이 꽤 강하게 나온다더라.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해? 결국 경제가 문제인데.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야. 둘 다 화나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그때 컴퓨터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국 방위비 협상 전략 논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벌써 회의 소집이야. 저는 보고서를 챙겨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 스티픈 밀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보고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국내 총생산의 2.3%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5%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5%면 얼마나 되는 거죠? 재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약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한국이 낼 수 있을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의지가 문제죠.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 뭔가 움직이고 있던데 글로벌 타임스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드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더군요. 그럼 한국이 더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양쪽 눈치를 보면서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중국의 경고를 크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한국 방위비 증액에 강력 반발, 왕즈하오 사드 보복 재현 시사. 한국 정부의 반응도 나와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지출은 순전히 내정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도 간섭할 수 없어요. 강하게 나오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눌려줄 거야. 오후에 중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한국이 입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관광 손실만 150억 달러, 유통업계 손실 50억 달러, 총 200억 달러가 넘는 피해였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롯데는 중국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고 현대자동차도 판매량이 급감했었죠. 중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결국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특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사 긴급 소환 검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하여 주한 중국 대사의 긴급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 저는 웃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한국은 더욱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결국 우리 편을 선택해야 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중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중국 카드까지 써서 한국을 압박하자고 건의해야겠어.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리핑 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한국 놈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각하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굴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은 똑똑해.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거야. 5% 요구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잡혔다던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재명이라 어떤 사람이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경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센 척하다가 나중엔 다 굽히지.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브리핑팀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단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굽히나 보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방위비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5%로 늘려야 합니다. 저는 긴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잠시만요. 그가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 총생산의 2.3%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토 평균이 2.1%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토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토보다 많이 쓴다고. 독일은 1.5%, 캐나다는 1.3%예요.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5%를 써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가 북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도 우리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가 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군 기지 제공, 훈련장 제공, 각종 편의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간접 비용까지 계산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방위비 부담은 국내 총생산의 3%가 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보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우리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이유가 뭘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미 교역량이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수백 개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독일이나 일본한테도 국내 총생산 5%를 요구하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못했습니다. 독일은 1.5%, 일본은 1.2%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5%를 써야 하나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리가 다 뚫리고 있었거든요. 회담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늘려달라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담이 끝나고 한국 대통령단이 나간 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게 뭐야? 한국이 우리한테 되받아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나토보다 많이 쓴다는 게 사실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 2.3%, 나토 평균 2.1%. 정말이네, 한국이 나토 평균보다 높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5%는 가능해. 결국 압박하면 굽힐 거야. 회담 다음 날 린다 휴스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한국 조선소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 직접 와서 봐. 저는 린다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함정 발주 평가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해군이 새로운 구축함과 잠수함을 발주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소들을 평가한 거야.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종합평가 1위 한국현대중공업, 2위 한국대우조선해양, 3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뭐야 이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니. 계속 봐, 린다가 말했습니다. 기술력 평가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어. 잠수함 기술, 함정 설계, 전투 시스템 통합까지 말이야. 이거 진짜야. 100% 사실이야. 우리 전문가들이 1년간 평가한 결과야. 저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독일 기술을 뛰어넘었다. 특히 공기분류 추진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기분류 추진 체계가 뭐야? 잠수함이 수중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술이야.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최고 기술이지. 린다가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독일보다 나아졌어. 저는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98%, 일본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73%.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30% 저렴하다. 이게 맞아? 한국이 일본보다 싸고 빠르고 기술도 좋다고. 맞아. 그래서 요즘 우리 해군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린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발주한 함정들 성능평가야. 그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함정의 작전 가동률 95%, 미국산 함정의 작전 가동률 87%. 한국 것이 우리 것보다 좋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린다, 혹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까? 무슨 현장? 한국 조선소 말이야.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어. 린다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침 다음 주에 부산과 거제도 조선소 시찰단이 간다는데 함께 갈래? 정말. 대신 편견은 버리고 가야 해.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공항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최윤석 차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로버트 헤이든 씨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딱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고속철도에 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꽤 빠르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공장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도와준 덕분이겠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갔습니다. 조선소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고 건조 중인 배들이 산처럼 높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영이라는 엔지니어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우리의 주력 건조독입니다. 박은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최신형 구축함이에요. 미군 사양으로 건조 중입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컸거든요. 저 구축함의 배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8,000톤급입니다. 미국의 알리버크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기술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저는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은영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 80% 이상입니다. 독자 개발이요. 특히 전투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우리 기술이에요. 박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잠수함 건조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신뢰독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박은영이 설명했습니다.
수중에서 3주까지 작전이 가능해요. 3주요? 그게 가능합니까? 독일의 원천 기술을 개량해서 성능을 50%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일 기술을 개량했다니. 이 기술로 만든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수출이요. 3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박은영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잠수함을 수출했다니. 그런데 혹시 미국 기술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건 순수한 한국 기술입니다. 박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기술이라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은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세계 선박의 20%를 만듭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50%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값이 2배로 뛰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저기 보이는 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입니다. 직원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달린 특수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한국, 네덜란드, 중국 정도예요. 그런데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 독일을 뛰어넘은 기술력.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경쟁력.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처음으로 제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임승차일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조선소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최윤석 차관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최윤석 차관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2017년 사드 보복 때는 어떻게 버텨냈나요? 최윤석 차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힘든 시기였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관광객이 90% 줄었어요.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어야 했고요.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량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텨냈죠? 다른 시장을 개척했어요.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저는 한국이 완전히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버텨냈습니다. 그때 미국도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최윤석 차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셨잖아요. 중국 보복을 받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드를 철수하지 않았어요. 국가 안보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차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 후로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서서히 회복됐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나요? 우리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했죠. 차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K-팝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최윤석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서 받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한테서 받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역할을 보세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돼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차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가 공급하고요.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니.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24시간 편의점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카페들. 생각보다 역동적인 도시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국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말이죠. 관광객 감소 90%, 롯데마트 9개 매장 폐쇄, 현대자동차 판매량 50% 감소.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이죠.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신북방 정책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새로운 판로 확보. 한국이 체계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했더군요. 정말 똑똑하게 했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드 보복 당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의존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 인도 시장에서 2위까지 올라 LG에너지솔루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보통은 압박받으면 약해지는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더 조사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실제로는 강한 나라였다니. 사드 보복도 버텨내고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 그럼 방위비 5% 요구가 과한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로버트, 한국 다녀와서 뭘 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선소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위비하고 무슨 상관이야? 글쎄요, 한국이 생각보다 자립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자립 능력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 하지만 2017년 사드 보복 때도 버텨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압박해야 해. 5%는 양보할 수 없어.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각하, 이번 기자회견에서 뭘 말씀하실 건가요? 관세 카드를 써야겠어.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관세요. 한국이 방위비 안 올리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세까지 들고 나오다니. 얼마나 올리실 건가요? 재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50%도 가능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확실하게 압박해야 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0% 관세는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각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지금까지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줄 때야.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인도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관세 전쟁이 양쪽 모두에게 손해였습니다. 인도나 브라질이 한국이랑 같나?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의존적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관세 50%의 파급 효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미 교역량이 연간 1,800억 달러인데 5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한국 수출이 30%는 줄어들겠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타격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겠는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70년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한 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했습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구입니다. 대통령님 5%면 현재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폴란드는 4% 넘게 쓰고 있어. 한국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관세 50%도 가능해요.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50% 관세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방위비를 올릴 것인가 관세를 감수할 것인가 단순한 문제죠.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혜택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에 발을 담근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한국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관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강경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히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항공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가요? 동맹은 협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점점 걱정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미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연일 반미 분위기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 정책 70년 동맹의 위기 트럼프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면 안 돼. 한국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관세 위협 발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던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린다 휴스턴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로버트, 큰일 났어. 뭔데? 한국이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 철수를 검토한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미군 기지 운영에 차질이 생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린다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중단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반도체 수출 중단.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미국 IT 산업의 생명줄이 반도체인데 그걸 끊는다고. 정말이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더라. 린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거야.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반도체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한국 기술력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린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야.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을 말이죠. 삼성 43%, SK 하이닉스 28% 합쳐서 70%가 넘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정말 큰일이겠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원전 수출에서도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서 미국 대신 러시아와 손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는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 협력도 중단될 수 있다더라. 린다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미군 차세대 함정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와. 그럼 일본이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로버트 너도 봤잖아. 한국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린다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격도 30% 비싸지고 납기도 늦어질 거야.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성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경쟁력. 정말 대안이 없는 건가?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린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린다가 일어나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특히 경제적 보복 조치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중단, 원전 사업 배제, 조선 협력 중단, 미군 기지 지원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린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이요. 한미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이 한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제서야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말이죠.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 세계 시장을 장악한 반도체 해외로 수출하는 원전 기술 K-팝과 한류까지 더해진 소프트 파워. 한국이 정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큼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집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한미 경제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보면서 말이죠. 미국의 한국 투자 연간 800억 달러, 한국의 미국 투자 연간 600억 달러.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00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800개. 이것도 서로 얽혀있는 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군수업체들의 한국 의존도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이 한국 부품 업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 한국 없이는 미국 무기도 못 만드는 거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다가 미국 방위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접근 시도였습니다. 중국이 한미 갈등을 틈타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으며 1대1로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제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사이에 중국이 파고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을 중국에게 밀어주는 꼴이 될 거라고. 더 조사해보니 더 심각한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사드 보복 이후 오히려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관세 위협 이후 감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의존도를 줄이고 구글, 아마존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체계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였습니다. 북한을 억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보면서 말이죠. 지정학적 가치, 중국 견제의 최전선, 경제적 가치, 핵심 기술 파트너십, 군사적 가치,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전략의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하려던 제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때부터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이죠. 제목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평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발견했다는 흥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한국이 항복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각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한국의 대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각하,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애플, 아이폰, 테슬라, 자동차 모든 미국 전자제품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각하,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도 문제입니다. 조선업이 뭐?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의 40%를 한국에서 만들어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압박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뭐라고?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을 중국에게 뺏긴다는 소리야.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각하.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입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방위비 5%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협력을 모색해야 해요. 다른 방식.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 제3국 진출 협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평균보다 많은 방위비를 쓰고 있어요. 미군 기지 제공, 훈련장 제공 등 간접 지원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의 3%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각하,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압박보다는 협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다시 검토해보자. 정말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을 중국에게 넘길 수는 없지. 저는 안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함께해온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전과 달랐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관세 위협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평균보다 높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거였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무임승차라고 생각했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체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고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책 고문 한국은 전략적 기둥이라고 평가 트럼프 정책 변화 뒤에 로버트 헤이든의 보고서 있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꽤 정확하게 파악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거든요. 6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자존심 있고 당당한 나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나라.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미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둥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